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승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민족주의에 관한 주제예요. 네, 그 제목을 보니까 민족주의 20세기 가장 성공한 종교라고 돼 있는데, 네. 제가 차근차근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선 민족주의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전 종교학 공부하는 종교학자인데, 예. 종교학자가 왜 민족주의 연구하냐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네네. 저 강의도 하고, 저 글도 쓰고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종교가 그래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종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믿는 상상의 시스템입니다. 예, 모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력이죠. 네. 근데 그 상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도 제공을 해주고요. 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지향성도 제공을 해줍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민족주의가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현대인들에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 같은 네. 제도적인 종교도 있지만은 민족주의 같은 것을 세속 종교 혹은 뭐 공공 종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민족주의야말로 네. 그냥 종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20세기에 예. 가장 성공한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족주의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면서 그 중에 또 한 가지로 배웠던 것 같아요. 뭐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이런 걸로 국가주의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의미로 민족주의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모습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교수님은 민족주의를 종교학자로서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종교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도 한번 상세하게 좀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죠. 금방 이제 민족주의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국가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이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의 그 네이션이 민족이고요. 이게 그 국가는 스테이트죠, 영어로.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근대 국가를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민족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체성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든 간에 이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한 식구예요. 모두 한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모든 사람이 이 나라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인식인데요. 네네. 이게 의외로 근대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나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왜 학교에서 민족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예. 학교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 단적인 예로 단군 신화 같은 걸 지금 우리가 한민족의 기원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890년대 이전까지 단군이라는 말도 못 들어본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 이후에 뭐 단군을 기념하는 종교도 생기고 국가 차원에서도 단군을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진짜 종교, 이런 제도 종교들도 민족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민족이 주변과 다른 특유한 종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 아일랜드, 영국의 예.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은 영국 성공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인들은 쟤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랍 민족주의하고 이슬람이 결합한다든지, 예. 아니면 동유럽 민족주의하고 정교회가 결합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아주 그전에는 잘 일어나지 않았던 네네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기사 같은 엘리트 전사 집단이나 아니면 강제로 끌려온 농민들, 그런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뤘는데, 네. 이제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애국을 해야 돼, 우리 민족의 땅을 우리가 지켜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비군이 되어가지고 네네. 군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너는 이 국가의 사람이니까 이제 세금 다 걷어야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학교 통해 가지고 통일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류가 가져본 정치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국가를 가지고 나라들이 뭘 했을까요?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군대를 조직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죠. 아하,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총동원 체제로서의 전쟁이 가능해지는 게 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어찌 보면 민족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부분이군요. 민족주의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 또 선례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민족주의도 그 각 역사에 따라서 그 종류와 형태 그리고 느낌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 근대에도 네네. 민족까지는 아닌데 네. 종족성이라고 하는 게 네. 존재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 의식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죠. 아예 뭐 없지 네. 않았을까. 한 지역에 뭐 비슷한 통치자 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면은 그렇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종족성이 전근대에도 마치 근대의 민족주의가 했던 것처럼 다양한 정체성을 통합하는 데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국의 뭐 진나라 한나라 때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중국은 다 서로 이민족 취급을 했습니다. 서로 오랑캐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다 같은 중국 사람들인데.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동이라는 말 쓰잖아요. 동이족이라고. 동이족 하고. 많이 들어봤죠. 동쪽 오랑캐라는 의미인데 네. 원래는 지금의 저 산동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중국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진나라 한나라 때 통일되고 나니까 만주라든지 한반도라든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이족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산동반도에 있다가 네. 밀려나서 저 한반도로 옮겨갔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람은 그냥 그대로 거기 살고 있는데 동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영역이 달라지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는 같은 종족이다. 같은 중화의 일원이고, 예, 지금은 이제 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랑캐다라고 인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종족성이라는 게 또 민족주의랑은 좀 다른 게 그런 통합된 정체성, 국가가 부여하려고 하는 통합된 정체성을 거부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저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각기 다른 민족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체 민족주의를 형성했던 예를 들어주셨다면 예. 이제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인 그렇죠. 거네요. 반대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중국 서남부라든지 동남아시아 그 산악지대 네. 같은데 소수민족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 굉장히 좁은 지역에 막 수십 개씩 민족이 있고 언어가 다 다르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저 평지에 있는 저 농사 짓고 사는 저 국가 저기하고 통합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가 되기도 싫고 거기 세금 내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없으면 민족을 만들고요. 네. 언어가 같아가지고 얘들이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 하면 예. 언어를 바꿔버려요. 아,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농사 같은 것도 이제 화전 농사 지으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예. 최대한 국가한테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민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 주류 종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대 이전에는 전 세계에 굉장히 넓게 흩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종족성들이 지금의 민족 비슷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 민족 국가까지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중요했냐면은 전쟁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적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죠. 네네. 그리고 그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지키려고 하죠.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영역이라고 하는 네네.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이제 임진왜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임진왜란이 독특한 게 임금은 전쟁 초기에 저 의주까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병 조직해가지고 예. 평민들이고 뭐 승려들이고 양반들이고 다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죠. 예, 예. 그리고 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강하잖아요. 이게 물론 식민지 경험도 있지만 19세기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 전쟁긴 기억에서 유인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싸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했고요. 그리고 뭐 서양 사례를 하나 들자면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덜란드 말은 지금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네덜란드라든지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프랑스 지역 일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당시 유럽 전체에서 굉장히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네네네. 그때 나온
지도가 있어요. 지도. 예, 네. 지도가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나라들, 지역들을 네. 쭉 그 선으로 이어봤더니 커다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림이 어. 나오더라는 거죠. 네네. 예, 그거를 이제 벨기에 사자라고 합니다. 네네네. 한국도 우리 한반도를 호랑이 지도로 그린 거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네. 뭐냐면은 우리 잘 알고 계신 이거 육당 최남선이 1900년대에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요. 네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시가 실린 그 잡지거든요. 네네네. 그 잡지 창간 후에 바로 이 한반도로 호랑이로 그린 거를 처음으로 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뭐냐면 둘 다 어떤 제국에 대한 독립을 희고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땅을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몸, 하나의 동물처럼 그것도 아주 용맹한 동물의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리려고 표현한 했다는 걸 거군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게 나폴레옹 전쟁이에요. 예. 이게 뭐 둘 다인데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결집하면서 오늘날의 프랑스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프랑스하고 싸웠던 나라들도 우리 독일인들끼리 뭉치자, 우리 이탈리아인끼리 뭉치자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민족주의가 각 지역에서 확 일어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러일 전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그 에도 시대 때에 에도막부 네네. 시대 때 일본은 그 이전에 그 전국 시대의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 영주들이 있었죠. 네네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영역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옆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지금으로 치면 아주 다른 종족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도 완전 다르고. 그렇죠. 예. 같은 일본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거의 안 했어요. 심지어 이 번에서 다른 번으로 갈 때 지금은 그냥 저 신칸센 타고 가면 되는데 네네. 여권이 필요했어요. 그 정도로. 예, 여권 없이 넘어가면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도 그런 지방 정권들 사이에서 내전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렇군요. 그 후에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한 민족 국가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데, 네. 예, 그게 완성된 게 언제냐면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였어요. 러일 전쟁을 네, 러시아와 겪으면서. 전쟁하면서 예. 우리가 저 강력한 서양 세력을 드디어 이겨봤다. 일본인이 하나로 뭉치니까 서양도 이길 수 있네라고 하면서 비로소 그때 일본 국민이 탄생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이 매개가 된 거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가 아주 발달한 이후 20세기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때도 저항이 일어나요.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이제 서구 지역에도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렇죠. 아나키스트들도 있고 네네네.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강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외국이랑 싸울 게 아니라 민족 그 이야기에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자본가들하고 싸우자. 총파업을 일으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실패하죠. 오히려 독일 민족주의, 프랑스 민족주의, 영국 민족주의가 훨씬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호라든지 폭격이라든지 핵무기 같은 걸로 죽어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계대전 이후에 반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갔더니 전쟁밖에 안 나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국뽕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네네. 가고 있는 그런 국뽕을 경계하는 네. 의식 같은 군국주의를 것들. 경계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민족주의가 언제부터 생겨났냐, 정말 이게 진짜 민족이란 게 정말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때 이후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대 민족주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현대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람 간의 또 네.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 공간과 시간을 정말 넘어서는 그런 네트워킹이 아주 자유롭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러한 현실에서 민족주의의 형태,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그 현대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됐냐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이견이 있어요. 어떤 네네. 사람들은 이제 뭐 냉전도 끝나고 민족주의로 인한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도 있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족주의 시대는 갔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경우도 무너지지 있고. 않을까, 예, 옅어지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채로 네. 더 강해졌다고 하는 인식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최근의 이슈를 들자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한복 김치 같은 것들의 원조 논란이 있죠. 네. 중국에서 한복은 우리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것이다. 김치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 한국 너희들이 고유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일본이나 뭐 한국, 중국 사이에 이런 영유권 논쟁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얘기는 왜 나오냐면 중국의 아주 새로운 민족주의 때문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한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영역의 사람들을 중국의 그 주류 민족이라고 쳤다면은 지금은 중국 내에 있는 여러 그 수십 개 되는 그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큰 단위를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동북공정이니 아니면 중화문명 탐험공정 같은 역사 프로젝트들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중국 역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만주 지역이라든지 뭐 티베트 지역, 위구르 지역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 중국 민족의 역사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을 우리 역사의 무대라고 생각했던 한국 같은 나라들은 네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고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마치 한국이 섬처럼 아주 고대부터 단일 민족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더 강화되는 거죠. 사실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네네. 길목이었는데 그렇죠. 말이죠. 나아가서 반대로 다 우리가 기원이다. 우리한테서 다 배워간 거다. 일본에 있는 것들도 일본 문화고 다 우리한테 배워간 거고 지금 중국 땅도 대부분 옛날에 한민족들이 다 차지했던 곳이야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구나 인종주의하고 결합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특정 인종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민족주의가 사실 뭐 나쁘다 그르다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민족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이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형태로 빠질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우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족주의 해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렇군요. 예, 없으면 예.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네. 아마 안 없어질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민족주의는 굉장히 우리 마음의 본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더 큰 집단의 일원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때 안정감을 느끼도록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굉장히 알기 쉬운 단위 안에 예. 있는 사람들이 한 핏줄이고 한 혈통이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여기는 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꼭 혈통이나 뭐 국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하나라는 의심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것들은 혈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델을 떠올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단군 할아버지가 있고 예. 그 부계로 이어지는 아빠로 쭉 이어지는 그런 핏줄이 있어가지고 그 핏줄이 확장돼서 지금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주민들이 당연히 배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화된 사회에서는 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혈통 단위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이를테면 국적을 뛰어넘은 여성들의 연대 이런 거 가능하죠. 그리고 취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 있든 간에 BTS 팬이라면 우리는 네. 하나야 하고 연대를 할 그렇게.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아미야. 예, 이런 예, 식으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 국가 단위로 상상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정말로 자기 지역에서 치열하게 생존해 나가고 권력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 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민족주의를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을 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교수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했습니다. 한승우 교수님과 함께 민족주의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종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